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논의도 접점을 찾아가면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과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며 극찬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 효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두 약물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야산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 속에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주말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거냐 아니면 소득 하위 70%에게만 줄 거냐를 놓고 이 추경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에는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박으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병도 기자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째.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 4일 지급하려면 그 전엔 추경안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마지노선은 29일이라고 한 데 이어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다.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원구성 문제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개원은 훨씬 더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재부 반대는 정책 결정 과정의 논쟁일 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공방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런 청와대 압박에 국회 논의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합당은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다면 예산심사 곧바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또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유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니탓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야당 보고 결정하라던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의 보고를 받은 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경심사 착수를 알렸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전에라도 정부 측에서 제대로 그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1조 원가량 늘어나는데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 기부금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서도 요청했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전국민 지급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00% 지급을 갖다 하겠다고 오는 거는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전을 거듭해온 추경안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들이 긴급지원금 전액을 국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 등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결국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는데요. 이 사태의 중심인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도피하다 붙잡힌 지 하루 만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한 남성이 택시에서 끌려 나옵니다. 곧이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경찰 승합차로 옮기다 또 주저앉더니 손을 뿌리치며 몸싸움도 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1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지 넉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1시간 반쯤 뒤에는 김봉현 씨가 머물렀던 주택에서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 등까지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건 약 2주 전. 재미교포 이름으로 주택을 빌려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에 도피하러 온다 이런 걸로 얘기가 돼서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전 구속영장은 이전 부사장이 도주하면서 기간이 만료돼 재청구한 것입니다. 이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에 대해서도 이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존 수사로 주요 인물 2명을 구속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행정관과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의혹이 있는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입니다. 라임 사태에 이른바 몸통으로 지목된 이전 부사장이 검거됨에 따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극찬했던 클로로퀸 등 약물 2종류에 대해서 뉴욕주 지사가 효능이 전혀 없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투여한 결과 효능이 없었다.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600명가량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뉴욕시 예비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From the review that I heard, basically it was not seen as a positive, not seen as a negative.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극찬한 이후 효과 과장 논란을 일으켰던 약물입니다.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클로로킨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FDA는 이 약물을 사용한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심각한 심장 박동 문제가 있었다며 병원 밖에선 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노출과 살균제 주입을 검토해보라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살균제가 표백제보다 더 빨리 바이러스를 잡아냈다는 연구 결과에 흥미를 보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비과학적 발언이 계속되자 의료 전문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in a minute?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학 전문가 등이 경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약화에 유럽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사흘째 반등을 이어간 국제유가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직 MBC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 내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MBC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일부 유료 회원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들이 운영한 유료 회원 전용방을 집중 수사하던 중 MBC 기자 A씨의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료 회원이 되기 위해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가상화폐를 내야 했는데 A씨가 지난 2월 중순 7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박사방 측에 보낸 내역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 해당 기자는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진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관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경찰이 이처럼 돈을 지불한 유료 회원의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이들이 적극적 가담자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 회원 명단 70여 명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40여 명은 신상을 확인해 일부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유료 회원을 특정하면 한 사람씩 혐의를 고증해야 한다며 진행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어제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밤새 마을회관 등에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동을 연결하겠습니다. 곽근아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주민 대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산불이 발생한 인근 마을회관 등에는 주민 350여 명이 임시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야간 능선에 있는 산불띠가 보일 정도로 불길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00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타면서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강한 바람이 잦아들면서 멈췄던 헬기 진화 작업도 날이 밝으면서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20넉 대의 헬기를 동원해 적극적인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불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의 한 야산 중턱에서 시작됐습니다. 하회마을, 병산서원과 약 1km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불길이 하회마을까지는 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17대와 인력 1,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강하게 불던 바람이 현재 초속 2m 정도로 잦아들어 소방당국은 오늘 낮에는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서풍 바람이 불면서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 쪽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의 진화에는 오늘 오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네, 이번 주말도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산불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더 강할 거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어제보다도 오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남쪽에 버티고 있던 고기압과 가까워져서 두 기압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가 넘는 노대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도 오늘 오전까지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어제보다 건조특보가 더욱 확대됐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되면서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주말 산불 위기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산 인근이나 산에 가실 때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마시고요. 꺼진 불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지역에는 낮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6명이 늘면서 일주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적 마스크도 한 사람이 3장씩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먼저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1,708명을 기록했고
이 중 80%가량은 완치돼서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1,900여 명이 격리 치료 중이라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당 3장씩 살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한 주에 한 명이 2장씩 살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3장씩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고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월요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한 명당 3장으로 늘어납니다. 대리구매에 대한 오부제 적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에는 판매처를 2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2명 중 1명의 요일에 맞춰 한 번의 방문으로 마스크를 모두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가격리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죠. 네,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격리 장소를 집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증가 추세이던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4일 6만여 명에서 지난 22일 4만 6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는 지침 준수에 동참해 1일 이후 입국자에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단 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또는 결혼식장처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지침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민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천 의지입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2팔 간격 건강거리를 지키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는 기본입니다. 환기와 소독을 생활화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더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과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출퇴근 시간처럼 복잡할 때는 되도록 다음 차를 타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는 한 좌석씩 띄어 예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담을지 안 담을지는 추후 논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에선 가능하면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습니다. 가능하다면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동행자 없이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테스트용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건 감염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시식 코너 운영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혼식 같은 가족 행사는 인원수를 정해 초대하고 악수 대신 목례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과 위로를 할 때도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싱어롱 영화 상영, 야구장에서의 구호 외치기는 모두 침방울이 튀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업무가 필요할 때는 되도록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고 우체국 등을 찾았다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확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전현우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 대형마트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시식 코너는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시식 담당 직원은 생계가 걱정입니다. 직업 전선에 뛰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버린다면은 이 영화관은 지금도 한 줄씩 건너뛰어 좌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침을 따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좌석을 비워둬야 합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관람객간 사이는 최소 1m 이상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앉으면 사방을 비워둔 채 저는 최소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고령자 임산부는 이용을 자제하라는 대중교통 지침에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정상 자가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눈치까지 살피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야 되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못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는 마스크 쓰면 되죠. 승객이 붐비면 다음 차를 타라고 해야 하는 버스 기사도 난감합니다. 차 배차 간격도 있는데다가 또 다음 차를 타라 그러면은 한 20분 뭐 30분 가까이 그 정도 되겠죠. 이 텀이. 출근 시간에 승객들 바쁜데 빨리빨리 타고 가셔야지. 가게 주인은 임대료가 얼마인데 탁자를 1m 이상 띄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계속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쉬어서 체력을 회복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병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최종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을 성갑질로 보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부산시는 특별감찰을 통해 2차 가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변성환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가장 먼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상 공개나 피해 사실의 반복적 언급을 하지 말라 경고하고 특별 감찰 기간을 정해 2차 가해가 드러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과정의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피해 여성 측 역시 가장 시급히 요청한 것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이 사건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담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절한 피해 호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여성단체들도 다른 곳이 아닌 집무실에서 버젓이 벌어진 이번 성추행 사건을 사상 초유의 성갑질로 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동시에 지난해에 제기된 오 전 시장의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연일 대국민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징계 절차도 속도를 내서 부산에 조사팀을 파견했고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이 총선을 위해서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며 사과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그제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던 민주당. 어제는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번 주말 부산 현장 조사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다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이 있을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이 선거 뒤 사퇴한 점을 연일 공격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주변 사람을 동원해 피해자 회유를 시도했고 사퇴 시점을 선거 뒤로 공증받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 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입니다. 사과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직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새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입니다.
민주당 당원은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한 사건으로 직위를 잃고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의 선택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기와 권한을 두고 당내 반발 여론은 여전한데 김 전 위원장은 할 일이 끝나면 언제든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통합당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수락 배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한다고 이게 의견이 모아지면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달라고 해 수락했다는 건데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묻자 공천에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정색했습니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그만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임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거야. 임기는 다음 당대표 선출까지로 하되 8월 예정된 전당대회는 당원 규정을 고쳐 늦추기로 했는데 반발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당 수습 방안을 낙선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문제부터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독선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토론 하나 없이 비상대책위로 전환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비대위를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양론 속 통합당은 오는 28일 당내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서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낮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까지 전국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 텐데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단단히 고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도 오늘 아침까지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더욱 확대가 됐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주말을 산불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에는 점차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바람을 타고 빠르게 훑고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맑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어있지 않은데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거센 바람이 불어서 산불 위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7도, 대구 6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고 특히 동해상과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건지 소득 하위 70%에게만 줄 건지를 놓고 지금 추경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에는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박으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째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 4일 지급하려면 그 전엔 추경안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마지노선은 29일이라고 한 데 이어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다.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원구성 문제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개원은 훨씬 더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재부 반대는 정책 결정 과정의 논쟁일 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공방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정부는 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서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100만 원을 모두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15만 원을 돌려주고 이렇게 모인 돈은 실직자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일 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신청 때 선택하거나 받고 나서 내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일부만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액에 대해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해주는데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4인 가족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경비 처리해 매출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면 반납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예산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만큼 짜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11조 2천억 원, 70%에게 줄 때보다 3조 6천억 원이 더 늘게 됩니다. 이 돈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부로 돌려받은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집과 활용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누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금하는 정부의 어떤 단체가 될 건지, 기부 모집 단체도 이번에 같이 저긴 아마 준비가 필요하죠. 정부는 기부 규모는 예측이 어렵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청와대가 지급 날짜를 못 박으면서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합당은 조건부 예산 심사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당장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니탓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야당 보고 결정하라던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의 보고를 받은 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경심사 착수를 알렸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전에라도 정부 측에서 제대로 그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1조 원가량 늘어나는데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 기부금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서도 요청했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전 국민 지급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00%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전을 거듭해온 추경안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들이 긴급지원금 전액을 국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 등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결국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는데요. 이 사태로 그동안 숨어 지내다 붙잡힌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변진석 기자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한 남성이 택시에서 끌려 나옵니다. 곧이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경찰 승합차로 옮기다 또 주저앉더니 손을 뿌리치며 몸싸움도 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1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지 넉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1시간 반쯤 뒤에는 김봉현 씨가 머물렀던 주택에서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 등까지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건 약 2주 전. 재미교포 이름으로 주택을 빌려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에 도피하러 온다 이런 걸로 얘기가 돼서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전 구속영장은 이전 부사장이 도주하면서 기간이 만료돼 재청구한 것입니다. 이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에 대해서도 이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존 수사로 주요 인물 2명을 구속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행정관과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의혹이 있는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입니다. 라임 사태에 이른바 몸통으로 지목된 이전 부사장이 검거됨에 따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성입니다. 이 라임 사태는 라임 자산운용이 지난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운용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 사냥이라는 범죄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해서 김민철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자산운용. 4개 중 2개 모펀드의 실사 결과 회수 가능 금액은 5,400억 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안전과 수익률을 앞세운 금융회사 말을 믿은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설사 문제가 생겨서 그 채무자가 빚을 못 갚더라도 보험으로 다 이제 회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원금은 날리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가입을 했죠. 이렇게 된 건 애초 이상한 상품 구조 때문입니다. 만기가 길어 현금화가 어려운 채권 등에 투자하며 팔 때는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판 겁니다. 결국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텼던 겁니다. 수익률 측면이 지나치게 조금 부각되어 왔다. 반면에 이 위험 측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배려, 고려는 조금 이렇게 소홀했던 게 아닌가. 라임이 4년간 투자한 코스닥 기업은 40곳. 이들도 기업 사냥에 이용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거나 주가가 급락한 기업이 10여 곳입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우는 동안 돈을 챙기는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에서 횡령한 혐의가 있는 돈 중 195억 원도 라임 펀드에서 흘러갔습니다. 재한군인의 상주의 인수자금도 라임에서 갔다는 의혹이 큽니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은행, 정권사와 공무 의혹, 그리고 판매 사기 의혹, 공범 혐의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약 4천 명.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을 위해 라임 자산운용과 판매금융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현직 MBC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 내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MBC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일부 유료 회원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들이 운영한 유료 회원 전용방을 집중 수사하던 중 MBC 기자 A씨의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료 회원이 되기 위해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가상화폐를 내야 했는데 A씨가 지난 2월 중순 7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박사방 측에 보낸 내역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 해당 기자는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 방에 접근하진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관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경찰이 이처럼 돈을 지불한 유료 회원의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이들이 적극적 가담자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 회원 명단 70여 명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40여 명은 신상을 확인해 일부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유료 회원을 특정하면 한 사람씩 혐의를 고증해야 한다며 진행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이 부당하게 수사 개입을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사임해 큰 정치적 혼란까지 겹쳤습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보소나루 브라질 현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아온 모루 법무부 장관. 1년 4개월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방경찰청장 교체 방침을 밝힌 뒤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연방경찰청장은 모루 장관이 판사 시절 권력형 부패 수사를 함께 추진해 자신이 청장으로 지명했던 인물입니다. 모루 장관은 대통령이 연방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Sem que eu tenha condições de preservar a autonomia da Polícia Federal para realizar os seus trabalhos. 보소나루 대통령은 연방경찰이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측근을 조사하자 청장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신의 뜻에 반해 사회적 격리 필요성을 밝혀온 보건부 장관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né, que a epidemia está tendo. Agora conjugou o quê? A economia, saúde e a política também. 브라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이 같은 정치 혼란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상파울루 증시 지수가 장중한 때 8% 가까이 하락하고 달러 대비 헤아라 가치는 3% 넘게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헤아라 가치는 올 들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고등학생들 수능 모의평가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원격 시험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다가 집에서 풀고 또 성적도 내지 않는 전에 없던 시험이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적막했던 교문 앞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4차례 연기 끝에 재택시험으로 진행되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몇 반이세요? 8반. 몇 반이세요? 2반. 자, 시험 잘 보시고. 네. 원격 수업 화면으로만 보던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안 돼. 사회적 거리. 선생님도 살갑게 주의사항을 전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파일 다운로드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알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전국 단위 채점과 성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모의평가 기능은 사실상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 일단 자신의 성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시험지를 가져와서 풀라고 광고를 했다가 교육청이 단속을 예고하자 황급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학원 가요? 교실 시험 게임으로 보러 가요. 수학학원에서 뭐 다 같이 시험 본다는데 오늘 아니에요. 취소됐어요. 등교계약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 학교 99% 이상이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등하교 시간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학교별로 검토 중입니다. 뭐 오전반, 오후반 이런 것도 고민하긴 하겠지만 저렇게 확연하게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라 등교 시간, 학교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일부씩 조정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월부터 원격 수업과 등교 계약을 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군부대 인근의 골프장에서 일하던 한 경기보조원이 머리에 총알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인근 부대에서는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29살 A씨가 갑자기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료들은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자를 벗기고 봤는데 일단 모자 안쪽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정밀 촬영을 했더니 머릿속에서 금속 물체가 발견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금속 물체는 2cm 길이의 탄두, 즉 총알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 컸다면서도 골프장인이 골프공에 맞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골프장에서 약 1.7km가량 떨어진 육군모 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에서 나온 탄두가 우리 군의 주력 개인 화기 K2 소총용 5.56mm 보통탄으로 추정했습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600m지만 최대 사거리는 3,300m입니다. 골프장 측은 평소에도 사격 소음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도 민원 제기도 옛날에 했었고 그랬는데 고객들이 와가지고 골프 치면서 총소리가 많이 나서 사고가 나자 육군은 모든 부대의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사격장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피해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서 육군은 경찰에 기초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KBS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 조혜연 구단이 지난 1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경찰을 향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성.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윤아, 너 너무 막 나간다. 안 되겠다.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조혜연 구단. 다수의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24년차 프로 바둑기사입니다. 지난해 3월 바둑 학원을 연 뒤부터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고 곧장 저한테 이렇게 몸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저랑은 이제 뭐 결혼한 사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허위 사실을 학생들도 드나드는 곳이라 동료 사범이 만류하기 수차례. 일부 학생은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스토커가 욕을 하고 모욕을 하니까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학부모님들은 훨씬 더 걱정이 많고 건물벽에 보고 싶다는 내용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까지 온갖 낙서를 적기도 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조혜연 프로기사는 이번 달에만 경찰에 8차례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남성이 받은 처분은 범칙금 5만 원. 스토킹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 보니 단순 경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조혜연 기사는 이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해 8월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1심 재판부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도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남편 조모 씨.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 조 씨 역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간 9차례의 심리를 거친 법원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 대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만으로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건물 외부 CCTV 등을 볼 때 조 씨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들을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결혼 당시부터 불륜에 빠져 가족을 외면해왔고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이유조차 묻지 않은 점 등을 정황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태도도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가족들의 부검 사진이나 숨진 아들의 영상을 보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검찰의 사형 구형 때만 감정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조 씨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은 아버지라는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듣고 제 여동생 친구들과 유족들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진심 어린 사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여성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표현은 자신의 잘못을 사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신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양 묘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오거돈 전 시장의 사과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은 자신의 행동이 큰일이 아니었다는 식의 뉘앙스입니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큰일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 것 또한 피해자에겐 상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라고 언급한 것도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5분 동안의 짧은 면담에서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수많은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오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표현도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묘사됐다고 여성단체연합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대중의 인식이 사회 분위기를 바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전에 급하게 사퇴한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해 왔잖아요.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 어떤 역량이 성장했다?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피해자나 피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등 2차 가해가 여전한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장모와 동업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던 사람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의 누군가가 장모 최 씨의 뒤를 봐줬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시사기획창 제작진이 그 누군가를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2003년 서울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파산합니다. 부동산 업자였던 정대택 씨는 최 회장이라 불렸던 투자자로부터 종잣돈 10억 원을 유치합니다. 훗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된 최모 씨입니다. 5달 만에 52억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최 회장은 이 약정서가 강요로 맺어졌다며 정대택 씨를 고소해 승소했습니다. 약정서를 쓸 당시 입회한 법무사가 강요가 있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징역형을 받았고 이익금 52억 원은 모두 최 회장 차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잘 응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사를 형사로 만드는 거죠. 엮은 거죠 이게.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무사는 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던 거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이유는 애초 13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에 끝났다며 위증죄를 자백합니다. 법무사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만약 모의 위증으로 이렇게 결단 나고 했으면 아까 정대택 씨가 처벌받은 이 강요랄지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난달 정대택 씨는 최 씨 모녀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양모 전 검사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2004년 정대택 씨를 기소한 직후 최 회장이 미국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데 받은 사람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양 전 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뇌물이란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뒷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쓰고 또 비슷한 시기 최 씨 모녀와 양 전 검사 등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때 경비도 모두 뇌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양 전 검사를 만났습니다. 양 씨는 당시 제이슨이라는 사업가를 통해 최 회장 모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던 부인이 돈이 필요해 제이슨에게 송금을 부탁했는데 왜 최 회장이 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 돈이 송금됐는데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내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슨에게 돈은 갚았습니까?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장모 최 씨 측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며 정대택 씨의 허위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 한때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전국에는 강한 바람도 불 텐데요.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를 넘는 거센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도 오전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는 어제보다 더욱 확대됐고요. 동해안 지역과 대구에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주말 산불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기 때문에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부터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에 황사의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18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논의도 접점을 찾아가면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과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며 극찬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효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두 약물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야산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 속에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건지 아니면 소득 70%에게만 줄 건지를 놓고 지금 추경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에는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시하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째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 4일 지급하려면 그 전엔 추경안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마지노선은 29일이라고 한 데 이어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다.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원구성 문제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개원은 훨씬 더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재부 반대는 정책 결정 과정의 논쟁일 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공방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정부는 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서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00만 원을 모두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15만 원을 돌려주고 이렇게 모인 돈은 실직자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박예은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일 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신청 때 선택하거나 받고 나서 내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일부만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액에 대해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해주는데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4인 가족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경비 처리해 매출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면 반납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예산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만큼 짜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11조 2천억 원, 70%에게 줄 때보다 3조 6천억 원이 더 늘게 됩니다. 이 돈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부로 돌려받은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집과 활용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누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금하는 정부의 어떤 단체가 될 건지, 기부 모집 단체도 이번에 같이 저기는 아마 준비가 필요하죠. 정부는 기부 규모는 예측이 어렵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청와대 압박에 국회 논의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합당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다면 예산심사 곧바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니탓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야당 보고 결정하라던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의 보고를 받은 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경심사 착수를 알렸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전에라도 정부 측에서 제대로 그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1조 원가량 늘어나는데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 기부금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서도 요청했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전국민 지급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00% 지급을 갖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전을 거듭해온 추경안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들이 긴급지원금 전액을 국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 등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결국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는데요. 이 일로 숨어 지내다 붙잡힌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한 남성이 택시에서 끌려 나옵니다.
곧이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경찰 승합차로 옮기다 또 주저앉더니 손을 뿌리치며 몸싸움도 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1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지 넉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1시간 반쯤 뒤에는 김봉현 씨가 머물렀던 주택에서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 등까지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건 약 2주 전. 재미교포 이름으로 주택을 빌려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에 도피하러 온다 이런 걸로 얘기가 돼서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전 구속영장은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하면서 기간이 만료돼 재청구한 것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에 대해서도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존 수사로 주요 인물 2명을 구속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행정관과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의혹이 있는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입니다. 라임 사태에 이른바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이 검거됨에 따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극찬했던 클로로킨 등 약물 2종류에 대해서 뉴욕주 지사가 효능이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 FDA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투여한 결과 효능이 없었다.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600명가량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뉴욕시 예비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From the review that I heard, basically it was not seen as a positive, not seen as a negative.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극찬한 이후 효과 과장 논란을 일으켰던 약물입니다.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클로로킨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FDA는 이 약물을 사용한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심각한 심장 박동 문제가 있었다며 병원 밖에선 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노출과 살균제 주입을 검토해보라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살균제가 표백제보다 더 빨리 바이러스를 잡아냈다는 연구 결과에 흥미를 보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비과학적 발언이 계속되자 의료 전문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학 전문가 등이 경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약화에 유럽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사흘째 반등을 이어간 국제유가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직 MBC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 내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MBC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일부 유료 회원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들이 운영한 유료 회원 전용방을 집중 수사하던 중 MBC 기자 A씨의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료 회원이 되기 위해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가상화폐를 내야 했는데 A씨가 지난 2월 중순 7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박사방 측에 보낸 내역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 해당 기자는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 방에 접근하진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관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경찰이 이처럼 돈을 지불한 유료 회원의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이들이 적극적 가담자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 회원 명단 70여 명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40여 명은 신상을 확인해 일부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유료 회원을 특정하면 한 사람씩 혐의를 고증해야 한다며 진행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어제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밤새 마을회관 등에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동을 연결하겠습니다. 곽근아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주민 대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산불이 발생한 인근 마을회관 등에는 주민 3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귀가 조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야산 능선에 있는 산불띠가 보일 정도로 불길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00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타면서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이 잦아들면서 멈췄던 헬기 진화 작업도 날이 밝으면서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20넉 대의 헬기를 동원해 적극적인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불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의 한 야산 중턱에서 시작됐습니다. 하회마을, 병산서원과 약 1km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불길이 하회마을까지는 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17대와 인력 1,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강하게 불던 바람이 현재 초속 2m 정도로 잦아들어 소방당국은 오늘 낮에는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서풍 바람이 불면서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 쪽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진화에는 오늘 오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네, 주말에도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산불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배혜지 캐스터, 오늘은 바람이 어제보다도 더 강할 거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에는 강한 바람이 불 텐데요. 어제보다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남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남쪽에 버티고 있던 고기압과 가까워져 두 기압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강력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 텐데요. 그래서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바람의 세기가 더욱 강해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지역과 대구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크게 번질 수 있어서 산이나 산 인근 가실 때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주말을 산불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강원 영서 지역에는 낮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6명이 늘면서 일주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적 마스크는 한 사람이 3장씩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먼저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1,708명을 기록했고 이 중 80%가량은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1,900여 명이 격리 치료 중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당 3장씩 살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한 주에 한 명이 2장씩 살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3장씩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고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월요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명당 3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리구매에 대한 오부제 적용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에는 판매처를 2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2명 중 1명의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한 번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가격리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안심밴드를 작용시키기로 했다고요? 네,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격리 장소를 집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증가 추세이던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4일 6만여 명에서 지난 22일 4만 6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김강리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는 지침 준수에 동참해 지난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단 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또는 결혼식장처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자세한 지침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김민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천 의지입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2팔 간격 건강거리를 지키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는 기본입니다. 환기와 소독을 생활화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더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과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출퇴근 시간처럼 복잡할 때는 되도록 다음 차를 타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는 한 좌석씩 띄어 예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담을지 안 담을지는 주 논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에선 가능하면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습니다. 가능하다면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동행자 없이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테스트용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건 감염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시식 코너 운영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혼식 같은 가족 행사는 인원수를 정해 초대하고 악수 대신 목례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과 위로를 할 때도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싱어롱 영화 상영, 야구장에서의 구호 외치기는 모두 침방울이 튀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업무가 필요할 때는 되도록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고 우체국 등을 찾았다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확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전현우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 대형마트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시식 코너는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시식 담당 직원은 생계가 걱정입니다. 직업 전선에 뛰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버린다면은 이 영화관은 지금도 한 줄씩 건너뛰어 좌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침을 따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좌석을 비워둬야 합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관람객간 사이는 최소 1m 이상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앉으면 사방을 비워둔 채 저는 최소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고령자 임산부는 이용을 자제하라는 대중교통 지침에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정상 자가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눈치까지 살피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야 되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못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는 마스크 쓰면 되죠. 승객이 붐비면 다음 차를 타라고 해야 하는 버스 기사도 난감합니다. 차 배차 간격도 있는 데다가 또 다음 차를 타라 그러면은 한 20분 30분 가까이
그 정도 되겠죠. 이 텀이. 출근 시간에 승객들 바쁜데 빨리빨리 타고 가셔야지. 가게 주인은 임대료가 얼마인데 탁자를 1m 이상 띄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계속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쉬어서 체력을 회복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병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최종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을 성갑질로 보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부산시는 특별감찰을 통해 2차 가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변성환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가장 먼저 오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상 공개나 피해 사실의 반복적 언급을 하지 말라 경고하고 특별 감찰 기간을 정해 2차 가해가 드러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과정의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피해 여성 측 역시 가장 시급히 요청한 것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이 사건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담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절한 피해 호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여성단체들도 다른 곳이 아닌 집무실에서 버젓이 벌어진 이번 성추행 사건을 사상 초유의 성갑질로 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동시에 지난해에 제기된 오전 시장의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연일 대국민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징계 절차도 속도를 내 부산에 조사팀을 파견했고 오는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오전 시장이 총선을 위해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며 사과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그제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던 민주당. 어제는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번 주말 부산 현장 조사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다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이 있을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오전 시장이 선거 뒤 사퇴한 점을 연일 공격했습니다. 오전 시장이 주변 사람을 동원해 피해자 회유를 시도했고 사퇴 시점을 선거 뒤로 공증받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 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입니다. 사과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직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새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입니다. 민주당 당원은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한 사건으로 직위를 잃고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의 선택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기와 권한을 두고 당내 반발 여론은 여전한데 김 전 위원장은 할 일이 끝나면 언제든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통합당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수락 배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한다고 그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달라고 해 수락했다는 건데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묻자 공천에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정색했습니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그만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임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거야. 임기는 다음 당대표 선출까지로 하되 8월 예정된 전당대회는 당원 규정을 고쳐 늦추기로 했는데 반발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당 수습 방안을 낙선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문제부터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독선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토론 하나 없이 비상대책위로 전환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비대위를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양론 속 통합당은 오는 28일 당내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일본은 크루즈선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하선 금지 명령에도 100명 가까운 승무원들이 배에서 내리는 등 정부의 허술한 방역과 또 지침을 따르지 않는 무질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크루즈선에서 새로 확인된 감염자는 43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만 91명, 검사 대상 10명 중 3명꼴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승무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목됐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하선이 금지된 건 지난달 14일. 하지만 이후에도 90명이 배에서 내려 시내 호텔과 공항으로 나갔고 반대로 40명은 배에 새로 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船外で出られた方がどういう経路を捉えているのかが連結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 어처구니 없는 일은 또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사카의 한 병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에게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한 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야간 근무를, 다른 한 명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튿날 야근을 섰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겠다며 시행 중인 휴업 조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오락으로 불리는 빠칭코 거리입니다. 도쿄의 경우 휴업 요청이 있었던 지난 8일부터 이렇게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영업이 계속돼 원정 도박이 속출했고 오사카부는 문을 연 빠칭코 영업장 6곳의 명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아베 노 마스크를 납품한 업체 2곳은 불량이 속출하자 미배포 물량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고등학생들 수능 모의 평가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원격 시험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다가 집에서 풀고 또 성적도 내지 않는 그런 전에 없던 시험이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적막했던 교문 앞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4차례 연기 끝에 재택 시험으로 진행되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몇 반이세요? 8반. 몇 반이세요? 2반. 자, 시험 잘 보시고. 네. 원격 수업 화면으로만 보던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안 돼. 사회적 거리. 선생님도 살갑게 주의사항을 전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파일 다운로드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알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전국 단위 채점과 성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모의 평가 기능은 사실상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 일단 자신의 성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해요. 일부 학원에서는 시험지를 가져와서 풀라고 광고를 했다가 교육청이 단속을 예고하자 황급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학원 가요? 교실 시험 개인으로 보러 가요. 수학학원에서 다 같이 시험 본다는데 오늘 아니요, 취소됐어.
등교계약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 학교 99% 이상이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등하교 시간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학교별로 검토 중입니다. 오전반, 오후반 이런 것도 고민하긴 하겠지만 저렇게 확연하게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라 등교 시간, 학교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일부씩 조정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월부터 원격 수업과 등교 계약을 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차 유행을 감안해서라도 빨리 개발돼야 할 텐데요. 최근 국내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김유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남 경상대병원 연구진은 지난 17일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췌장염 치료제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듣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목표 환자는 84명. 하지만 연구진은 확진자 감소로 환자 모집이 여의치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감염학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고려대 구로병원 연구팀 사정도 마찬가지. 경증 환자 10여 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습니다. 환자 등록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한 140여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많이 참여해야만이. 격리 중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7,47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 어제 0시 기준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임상시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은 7건, 목표 환자는 모두 770명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을 기다리는 약물과 백신 임상시험 수요까지 더해지면 환자 확보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안전성과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국내 연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연구 개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 등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코로나19 치료제 출시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지만 임상시험 환자 모집이 얼마나 원활한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군부대 인근의 골프장에서 일하던 한 경기 보조원이 머리에 총알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인근 부대에서는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29살 A씨가 갑자기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료들은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자를 벗기고 봤는데 일단 모자 안쪽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정밀 촬영을 했더니 머릿속에서 금속 물체가 발견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금속 물체는 2cm 길이의 탄두, 즉 총알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 컸다면서도 골프장인이 골프공에 맞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골프장에서 약 1.7km가량 떨어진 육군모 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에서 나온 탄두가 우리 군의 주력 개인 화기 K2 소총용 5.56mm 보통탄으로 추정했습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600m지만 최대 사거리는 3,300m입니다. 골프장 측은 평소에도 사격 소음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또 민원 제기도 옛날에 했었고 그랬는데 고객들이 와가지고 골프 치면서 총소리가 많이 나서 사고가 나자 육군은 모든 부대의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사격장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피해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서. 육군은 경찰에 기초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8월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1심 재판부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무죄를 호소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남편 조모 씨.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 조 씨 역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간 9차례의 심리를 거친 법원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 대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만으로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건물 외부 CCTV 등을 볼 때 조 씨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들을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결혼 당시부터 불륜에 빠져 가족을 외면해왔고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이유조차 묻지 않은 점 등을 정황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태도도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가족들의 부검 사진이나 숨진 아들의 영상을 보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검찰의 사형 구형 때만 감정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조 씨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은 아버지라는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듣고 제 여동생 친구들과 유족들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대전 사무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고발해서인데 황운하 당선인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에 있는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7시간에 걸쳐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상자 1개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예비후보 측이 황운하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를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황운하 캠프 측에서 중앙당만 보관하도록 돼 있는 당원 명부를 빼내 부당하게 지지운동에 사용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지켜본 황 당선인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선거 캠프에서나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활동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과잉 수사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할 줄 알아요. 절제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난 4.15 총선에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2018년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라임 자산 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산 운용 문제를 넘어 기업 사냥이라는 범죄 의혹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라임 사태 내용을 김민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자산 운용. 4개 중 2개 모펀드의 실사 결과 회수 가능 금액은 5,400억 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안전과 수익률을 앞세운 금융회사 말을 믿은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설사 문제가 생겨서 그 채무자가 빚을 못 갚더라도 보험으로 다 이제 회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원금은 날리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가입을 했죠. 이렇게 된 건 애초 이상한 상품 구조 때문입니다. 만기가 길어 현금화가 어려운 채권 등에 투자하며 팔 때는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판 겁니다. 결국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텼던 겁니다. 수익률 측면이 지나치게 조금 부각되어 왔다. 반면에 이 위험 측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배려, 고려는 조금 이렇게 소홀했던 게 아닌가. 라임이 4년간 투자한 코스닥 기업은 40곳. 이들도 기업 사냥에 이용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거나 주가가 급락한 기업이 10여 곳입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우는 동안 돈을 챙기는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에서 횡령한 혐의가 있는 돈 중 195억 원도 라임 펀드에서 흘러갔습니다. 재한군인의 상주의 인수자금도 라임에서 갔다는 의혹이 큽니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은행, 정권사와 공모 의혹, 그리고 판매 사기 의혹, 공범 혐의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약 4천 명.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을 위해 라임 자산 운용과 판매 금융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축제와 문화광자가 취소되면서 예술인과 강사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온라인 컨텐츠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50대 강사가 장구로 신명나는 난타 공연을 합니다. 이어 악보를 분석하며 연주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강생은 강의실이 아닌 집에서 참여합니다. 온라인 강좌는 이곳 문화원에서만 최근 2달 새 60개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풀어져요. 아주 이나마 아주 기뻐요. 예, 할 수 있다는 게. 수강생의 콘텐츠 이용료는 무료지만 강사들에게는 평상시 수준의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강의를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1인 1학기 온라인 강좌를 갖다가 개설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귀에 익숙한 트로트에 몸이 절로 움직입니다. 지역 출신 가수 10여 명이 참여한 콘서트 영상으로 매주 출연진과 공연이 바뀝니다. 포크송 가수들이 여는 콘서트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보면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함도 좀 해소도 되고 좋습니다. 이런 공연이 지역 예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소식에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도 뜨겁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좋은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 운동이 더 다른 지역보다 크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활력을,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야구와는 달리 프로축구는 리그 경기 수를 대폭 줄인 개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두 27라운드로 일정을 축소했는데요. 리그 개막일은 다음 달 8일입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K리그 2020 시즌은 다음 달 8일 어버이날 전주에서 무관중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챔피언 전북과 FA컵 우승팀 수원이 공식 개막전에서 대결합니다. 더 많은 주목도 그리고 금요일 저녁의 경우에 그 주말 다른 경기들하고 좀 차별성을 둬가지고 K리그 1 개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당초 개막일보다 2개월이나 늦춰진 만큼 경기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22경기를 치른 뒤 상하위 팀으로 나눠 스플릿 5경기를 치르기로 해 예년보다 11경기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줄인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입니다. 시즌 도중 확진자가 나온 팀은 최소 2주 동안 경기할 수 없어 이를 대비한 여유 있는 일정을 짜야 합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리그 전체가 중단될 경우까지 염두에 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22라운드 이상 진행하지 못하면 시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끝난 선수들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도 10골 정도의 두 자리 골에 도전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한편 올 시즌은 상주 상무를 포함한 두 팀만 승강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올해 상주와 연고 협약이 끝나는 상무가 내년 2부 리그로 자동 강등되는 연맹 규약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첫 환자가 나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구 경북 지역에 큰 유행을 넘겼고 2달 가까이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이젠 하루 확진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인내하며 방역에 참여한 결과이고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입니다. 아직 안전을 확신하기엔 이르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웃 일본은 점점 더 유행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남반구로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팬데믹 상황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유행하거나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국내 안정세에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종교시설, 학교와 학원 등 밀집 환경을 가진 다중이용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기본 지침을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행할 방법을 제시하고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과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도 결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초기 방역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던 싱가포르의 경우 한순간 빈틈을 보인 것이 다시 큰 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입니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높은 시민의식을 토대로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논의도 접점을 찾아가면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과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며 극찬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효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두 약물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야산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 속에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에는 봄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동쪽 지역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 지금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에서 3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되어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더욱 확대됐는데요. 동해안 지역과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특보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기온이 감돌 텐데요. 강원 영서 지역에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